상상해 보십시오. 무적의 하이테크 군대를 이끄는 오성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기갑부대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포의 상징이죠. 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압도적인 전력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전쟁 영웅이 막 화려한 전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유목민의 텐트 바닥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기막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를 쓰러뜨린 건 적국의 뛰어난 장수도 아니고 최첨단 비밀 무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를 암살한 사람은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었고 그녀가 사용한 무기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나무로 만든 텐트 말뚝이었습니다.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도입부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고대 문헌은 바로 사사기 4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먼지 쌓인 종교적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권력이나 억압, 인간의 심리, 그리고 전술적인 역설이 거미줄처럼 막 얽혀있는 완벽하게 짜인 고대 중동의 심리 스릴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심리 스릴러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이 텍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전통적인 승리의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 낸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보통 우리는 막 거대한 힘에는 더 거대한 힘으로 맞서야 하고 압도적인 무기에는 더 발전된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눈에는 눈, 탱크에는 탱크.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 문헌은 위기 상황에서 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적인 타격이 얼마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오는지를 아주 치밀한 인과관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20년간 이어진 그 숨막히는 군사적 억압이 어떻게 가장 변방의 인물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메커니즘을 텍스트의 행간을 통해 파헤쳐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나 압박감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텍스트 분석이 그 꽉 막힌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뚫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상황부터 한번 풀어보죠. 에훗이라는 리더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극심한 타락에 빠지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네, 이 문화는 특유의 순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부패하며 그 결과로 외부의 군사적 억압을 받게 된다는 설정인 거죠. 아, 뻔하지만 무서운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인물과 함께 이 억압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합니다. 바로 철병거 900승입니다. 잠깐만요. 철병거 900승. 이게 고대 세계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전력인 건가요? 문헌을 보면 보병 위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무기다운 무기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무방비 상태였죠. 그럼 지금으로 치면 민간인들이 사는 동네에 최신식 무장 헬기나 첨단 장갑차 900대가 그냥 쫙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철병거는 당시 시대,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에서 철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서 최고의 하이테크 무기였거든요. 하이테크 무기요? 네, 말들이 끄는 전차 바퀴에 철을 덧대어서 내구성과 파괴력을 극대화한 그야말로 고대의 탱크였죠. 평지에서 이 철병거 부대가 막 돌진해 오면 보병들은 그 물리적인 타격은 당연한 거고 땅을 울리는 굉음먼으로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게다가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에요. 텍스트에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년이면 한 세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그 강철바퀴의 굉음 아래서 짓눌려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공포였을 겁니다. 물리적 타격을 넘어서 이건 완전한 심리적 마비 상태, 즉 절대적인 절망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힌 절망 속에서 텍스트가 시선을 돌리는 곳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네, 텍스트의 카메라 무빙이 아주 예술이죠. 맞아요. 화려한 적군의 기갑부대 사령부에서 카메라가 쑥 빠져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의 한 고요한 종려나무 아래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의 첫 번째 반전 인물인 드보라가 앉아 있습니다.
텍스트는 근영을 여선지자이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가 재판을 받는 리더로 묘사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의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밖에서는 900대의 전차가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구심점이 막 칼을 든 근육질의 장군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이 바로 권력의 성질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성질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승이 철저하게 폭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하드파워를 상징한다면요. 반대로 드보라는 지혜와 영적인 권위, 그리고 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갈등을 조율하는 소프트 파워의 정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 하드파워 대 소프트파워? 맞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군사적 권력 구조로는 이 위기를 깰 수 없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무대 중앙으로 호출된 것이죠. 와, 그러네요.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군 지휘관인 바락을 호출해서 아주 단호한 작전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병거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이런 영웅서사에서는 장군이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출정해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막 버틴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떠는 비겁한 모습 아닌가요? 현대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군 참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의 전술적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면요. 바락의 요구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요?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보세요. 농기구나 들고 있을 1만 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최종의 장갑차 900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살행위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막무가내로 돌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바락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전투로 사람들을 끌고 갈 절대적인 명분과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최고의 영적 권위자인 드보라가 전장에 직접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군대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이었던 거죠. 단순히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병력의 질적인 열쇠를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메우려 했던 거군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지휘관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그 요구를 수락하면서도 바락의 뼈를 때리는 아주 치명적인 예언을 던집니다. 좋자, 내가 함께 가마. 하지만 네가 가는 이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와, 이 대화 진짜 숨막히지 않나요? 이 대화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복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스포일러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군사령관의 존재 이유자 최고의 명예거든요. 영광 그 자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사령관인 남성 바락이 아니라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선언은 당시의 그 가부장적이고 무력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세계관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예언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진짜 목숨 걸고 일을 시작했는데 대표가 어차피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는 네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는 다른 여성 직원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선언한 셈이잖아요. 바락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했을 겁니다. 바락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전투는 시작되어야 하죠. 바락은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무적기갑 부대 철병거 900승을 기송강 유역으로 싹 다 집결시키죠. 자, 두 세력이 드디어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요. 산과 강, 지형이 확연히 다르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형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굳이 다볼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산이니까 전차가 못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는 무적이지만 산악지형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반대로 시스라는 전차의 기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송강 유역에 평지에 진을 친 거죠.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대치하는 그런 고도의 전술적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보라가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러자 바락과 1만 명의 보병이 산에서 평지로 막 뛰어내려가거든요. 네, 결전의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평지에는 지금 900대의 전차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병이 평지의 전차를 향해 돌진한다는 건 그냥 학살당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해선 안 될 전술이죠. 그런데 텍스트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요. 시스라와 그의 온 군대가 칼날에 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텍스트 자체는 매우 건조하게 패배를 서술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기송강이라는 그 지리적 특성과 그들이 신뢰했던 무기의 약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송강의 특성이요? 어떤 게 있죠? 기송강은 평소에는 마른 땅이지만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범람해서 완전한 늪지대로 변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늪지대요? 아, 잠깐 그러면 진흙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압도적인 무게를 자랑하는 하이테크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도 못하겠죠. 바퀴가 다 헛돌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동력을 잃어버린 전차는 그저 무거운 고철 덩어리이자 거대한 무덤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기술의 우위가 완벽하게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 순식간에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덩어리가 된 거군요. 네,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전투 장면에서 가장 통쾌하고 기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시스라의 도주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장면 정말 압권이죠. 그 오만했던 총사령관 시스라가 자기가 가장 믿고 자랑하던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뛰어 도망가잖아요. 네, 걸어서 도망친다는 게 정말 상징적입니다. 최신식 기갑사단 사령관이 전차를 버리고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맨발로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굴욕적인 권력의 몰락입니까? 권력의 허망함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바락의 군대는 도망치는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시키죠. 네, 남은 자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했던 전장의 스케일이 갑자기 아주 좁고 사적이며 은밀한 공간으로 급격히 수축되거든요. 맞아요. 거대한 야외 전투에서 벌어지던 이야기가 이제 도보로 도망친 시스라가 다다른 텐트 안으로 무대를 급격히 옮깁니다. 바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스라는 왜 하필 야엘의 텐트로 도망쳤을까요? 시스라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텍스트는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 사이에 평화협정, 즉 화평이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동맹 관계였군요. 네, 겐 사람들은 유목을 하면서 금속을 다루던 중립적인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자신이 동맹국의 안전가옥, 오늘날로 치면 외교대사관 같은 치외법권 지역에 도착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가장 완벽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온 야엘이 아주 능숙하게 이 도망자 사령관을 맞이하잖아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스라는 그 달콤한 환대에 안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완전히 경계를 푼 상태였을 거예요. 야엘은 덜덜 떠는 그를 따뜻한 이불로 포근하게 덮어주죠. 저는 진짜 이 장면이 무슨 완벽한 심리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긴장감이 엄청나죠. 밖에서는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목을 찾아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얇은 텐트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에서는 그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이 막 교차하잖아요. 그때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엘의 무서운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 야엘은 가죽으로 된 젖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거든요. 즉 유제품인 우유를 준 것이죠.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적군의 총서령관, 그것도 쫓기고 있는 거물급 인사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면 평범한 여성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기회를 봐서 곧바로 칼로 찌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겠죠. 패닉에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리스타처럼 우유를 정성스럽게 대접한 걸까요? 이건 고대 근동의 환대의 법과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교묘하게 이용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술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텐트에 들어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당신을 해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불가침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우유를 받아 마시는 순간 심리적으로 완전히 경계를 풀었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믿었겠네요. 게다가 우유는 사람의 몸을 나른하게 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생리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아, 그 수면 유도 성분? 맞습니다. 야엘은 겉으로는 최고의 환대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냥감을 생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소름 돋네요. 이불로 포근하게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까지 먹였으니 극도의 긴장과 피로에 시달리던 시스라는 텐트 문 앞에 서서 망을 보라는 마지막 지시를 남긴 채 문자 그대로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겠군요. 네,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무적의 총사령관에게 야엘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번쩍이는 장검이나 전사들의 창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였습니다. 유목민들이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거들 때 사용하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투박한 생활도구였죠. 야엘은 조용히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살적, 즉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내리칩니다. 말뚝이 머리를 관통해서 땅에 박혀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일격이었어요.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절명하죠.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여기서 드보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900대의 철병거를 지휘하며 첨단 무기를 휘두르던 무적의 장군이 동맹 구간의 텐트에서 우유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여성의 일상적인 텐트 말뚝에 이마가 뚫려 죽다니요. 이거야말로 전쟁의 폭력성을 조롱하는 기막힌 역설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 하필 텐트 말뚝이었을까요? 유목사회에서 텐트를 치고 거두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일상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아, 매일 하는 일이었군요. 그렇죠. 야엘은 방망이로 말뚝을 땅에 박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훈련된 가장 완벽한 전문가였던 셈이죠. 철병거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도구, 즉 하드파워가 완전히 무력화된 그 빈자리를 여성의 일상적인 가사도구가 파고들어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잠시 후 시스라를 미친 듯이 추격하던 바락이 드디어 그 텐트 앞에 도착합니다. 야엘이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죠.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보여주겠다. 바락은 아마 잔뜩 기대하면서 들어갔겠죠? 맞아요. 바락이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대 원수이자 자신이 직접 목을 베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아야 했을 시스라가 바닥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누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써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네요. 네, 진짜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죠. 전쟁의 판을 짠 것은 종려나무 아래의 드보라였고 전장에서 적을 괴멸시킨 것은 바락의 군대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적장의 숨통을 끊어 이 20년의 억압을 종결시킨 결정적 타격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던 제3의 인물, 동맹관계에 있던 유목민 여성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예언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군요.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완벽한 성취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서사입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왕 야빈이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기록으로 이 억압의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3000년 전의 이 고대 문헌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누구나 일상이나 직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만의 철병거 900대와 마주합니다.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꽉 막힌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오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도 철병거가 있어야 해. 저걸 이기려면 나에게도 저렇게 거대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해. 그러면서 자신의 초라한 무기를 보며 좌절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탐구는 전혀 다른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당신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문제를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타격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통적이고 거창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내가 가진 평범하지만 숙련된 기술 하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전소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릴 텐트 말뚝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문제의 크기가 해결책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상의 작은 도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걷거나 커피를 마시며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야엘의 장막문을 열고 들어가
이마에 말뚝이 박혀 죽어있는 시스라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 순간 바락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아,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 같네요. 20년 동안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억압의 원흉이 드디어 죽었으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군인으로서 갈망했던 그 찬란한 승리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도 전장과는 어울리지 않은 평범한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깊은 허탈감과 질투를 느꼈을까요? 인간이라면 후자의 감정도 분명 컸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괴로웠던 고난이 마침내 해결되었는데 그 승리와 문제 해결의 영광이 내가 아닌 전혀 뜻밖의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결과를 온전하고 기쁜 나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